자전거 주제. 그 말과 함께 저는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에 쓸렸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35년을 이 집에서 일했는데 단 한마디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문 너머로 회장님의 떨리는 손이 보였어요. 누군가 그분의 엄지에 빨간 인주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거였죠. 의사도 없이 공증인도 없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문호.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분을 이 집에서 꺼내야 한다고요. 설령 제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35년 월급쟁이 인생을 잃더라도 회장님의 마지막만은 지켜야 한다고요. 새벽 12시 45분 저는 회장님을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45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의 작은 금 하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3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천장 금도 늙었고 저도 늙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해서 일단 앉아서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손가락으로 근육을 꾹꾹 누르면 묵직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버틴다.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제 귀에도 잘 안 들렸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죠.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하얀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 소리도 익숙합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테이블 위에 회장님 약 봉투를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봉투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약 봉투마다 붙어 있는 LOT 번호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숫자가 선명하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약 기록 2025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으로 적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불안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때는 막연한 불안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행주를 들었는데 시계 뒤편 패널이 약간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언젠가 손봐야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오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손볼 시간도 없고 손 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거든요. 5시 정각 회장님 침실 문을 2번 똑똑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문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문옥 씨, 회장님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고 피부는 얇은 종이처럼 투명했습니다. 무엇을요, 회장님?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제 손을 2번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암호처럼요.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11월 10일 5시 2분. 회장님, 제 이름 정확히 부르심.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심. 회장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순간들을 저는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회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때 저는 이걸 꺼내 보일 겁니다.
아침 7시 식탁에 차려진 죽과 반찬들 사이로 장남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눈동자만 웃고 입술은 굳어 있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드실 건 저희가 조정했어요. 한마디만 던지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손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다가 손등에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며칠 된 것 같은 멍이었습니다. 침대 난간에 부딪히셨겠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고 그 멍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침 8시 반 복도 끝으로 걸어가다가 별채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방으로 쓰던 곳인데 요즘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에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자물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보수 중입니다. 경비는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보수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담장 너머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22살 때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면접 때 회장님이 제 손을 보시더니 손끝이 정갈하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졌었죠. 명절 때마다 제 아이들한테 용돈 봉투를 챙겨주시던 기억도 났습니다. 이 집이 제 인생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사람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장님 복약 기록표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들고 약 이름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없던 약 이름이 2개나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약명을 짚으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리스페리돈과 클로나제팜. 저는 의학 지식이 많지 않지만 이 약들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이었죠. 회장님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은 없었는데요. 약품 조제일자를 봤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투약 시간은 저녁 8시로 적혀 있었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이 페이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2번 찍었습니다. 간호사실 문 옆에 새로운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프린터로 막 뽑아낸 듯 종이가 빳빳했습니다. 표를 보니 지난주까지 있던 간병사 2명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족 전담 구역이라는 칸이 새로 생겼고 그 아래 외부인 접근 제한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사 노동자인 저도 외부인에 포함되는 건가요? 35년을 이 집에서 일했는데 이제 저를 외부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1월 10일 간병사 이름 사라짐, 가족 전담 구역 신설, 외부인 접근 제한.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 직전 회장님을 모시러 갔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리시더니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재라고 하신 건가요? 서재에 가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회장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셨죠. 그러다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손등을 2번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어제 아침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려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주방에서 식판을 받아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흰죽 한 그릇, 물김치 조금, 반찬 2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회장님 식사는 흰쌀밥에 나물 3-4가지, 생선구이, 국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전부인가요? 주방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의사지시래요. 소화 안 되신다고. 아주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회장님은 식사를 잘 하셨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신 적 없었고요. 오후 2시 회장님께 약을 드리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약 봉투를 자세히 보니 바코드 스티커가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보통은 약국에서 스캔을 하면 바코드에 작은 흠집이나 자국이 생기는데 이건 새 것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저는 휴지통을 뒤져서 지난주 약 봉투를 찾았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주 봉투의 바코드에는 스캔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봉투는 달랐어요. 이 약들이 정식으로 조제된 게 맞나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2 봉투를 모두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바코드 부분까지 선명하게 나오도록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오후 4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회장님의 딸 서진 씨가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찰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진 씨는 변호사였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서진 씨, 서재에. 제가 말을 걸려는데 서진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가족 사생활입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예요. 외부인. 또 그 단어였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진 씨는 열쇠를 핸드백에 넣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딱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복도에 걸린 괴종시계에 반사된 모습이 서재 유리문에 비쳤거든요. 그리고 그 시계 뒤편 패널이 아까보다 더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서재, 그리고 괴종시계. 혹시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밤 9시 회장님께 잠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소나기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또 그 말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고요.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엇을 모르게 해야 하죠, 회장님? 회장님은 대답 대신 제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셨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숫자 같았습니다. 8처럼 생긴 모양, 그리고 1과 2 같은 모양. 8, 12. 제가 물었지만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 손바닥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8, 12 서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운 곳에 숨는다. 문제는 볼 용기다.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부르고 계셨으니까요.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 저는 복도 끝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죠. 거실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후견 신청 서류는 준비됐어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빨랐습니다. 판사 면담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어. 의사소견서도 받아놨고.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보존 처분은요? 통장이랑 부동산 명의 이전 막는 거 말이에요. 누군가 또 물었습니다. 막내 아들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후견 신청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장님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가족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기댄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밤 11시,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회장님을 모시고 별채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회장님을 도연히 밀고 있었고 경비 2명이 뒤따랐습니다. 별채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경비 1명은 문 앞에 섰고 다른 1명은 별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월 11일 밤 11시 15분. 회장님 별채로 이동. 자물쇠 채움. 경비인 교대 근무 시작.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을 가둔 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말이에요.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별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회장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빨간 인주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회장님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펴서 인주에 찍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채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고함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밤중에. 회장님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장을 찍으시려고. 제가 말을 자르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안일에 왜 간섭이야? 의사도 없고 공증인도 없이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그 말과 함께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가 복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쓸려서 따가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보니 까진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도연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다시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35년을 이 집에서 일했는데 가정부 주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제 수첩 구석을 적셨습니다. 빨간 점이 11월 11일이라는 글씨 위에 번졌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 종이 한 장이 문 아래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재빨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 도연이 저를 밀칠 때 바람에 날린 거였겠죠.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장이었습니다. 날짜는 오늘 11월 11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펼쳐놓고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도장 부분을 클로즈업으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게 무서워서 플래시는 껐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전등이 껐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죠. 그 짧은 순간 별채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채로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문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어요. 정확하게, 또렷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뭔가 하겠다고 말하는 듯이요. 그러자 회장님이 다시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무도. 전등이 다시 완전히 켜지면서 도연이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더 이상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재빨리 옷안에 숨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의 피를 휴지로 닦았습니다.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수첩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확인 필요, 자물쇠 위치 파악, 사다리 보관 장소, 비상구 위치, 그리고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 도피 시나리오 1, 경비 교대 틈, 회장님 없고 후문, 도피 시나리오 비안, 새벽 4시, 정원 담장, 도피 시나리오 시안, 의사 방문 시간 활용.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꺼내야 한다고요. 이대로 두면 회장님은 가족들 손에 완전히 갇히게 될 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믿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11월 12일 수요일, 11월 13일 목요일. 이틀 밤을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으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저는 침대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쪽에는 제 월급쟁이 인생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퇴직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이 집에서의 안정된 생활. 만약 제가 이 일에 뛰어들면 이 모든 게 사라질 거였어요. 경찰에 잡힐 수도 있었고 유괴범으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 힘도 없이 자식들 손에 모든 걸 빼앗기고 계신 회장님이요. 문옥이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던 그 입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그분.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서 큰아들 이름을 찾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말까요? 아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큰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혀끝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이 일이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릴 거였어요. 제 엄마 유괴범 아니야? 딸의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범죄자래?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제 나이 57. 다시 취직하기 쉬운 나이가 아니었어요.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2년? 그 다음에는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였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눈빛을 문옥이라고 부르시던 그 입모양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저는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짐들 사이를 뒤지다가 낡은 등산용 허리 보호대를 발견했어요. 까만색 천에 찍찍이가 달린 거였습니다. 허리에 감아봤습니다. 찍찍이 소리가 찌익하고 났습니다. 꽤 딱 맞았어요. 회장님을 업으려면 이게 필요할 거였습니다. 회장님 몸무게가 한 50kg쯤 되실 텐데 허리 보호 없이는 무리였거든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허리 보호대를 엎고 엎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불을 둘둘 말아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엎어봤어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고 팔로 단단히 감싸고 3번 연습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대문 쪽을 산책하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경비실 옆으로 지나갈 때 고개를 살짝 돌려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정문에 2대, 주차장 입구에 1대, 담장 모서리에 1대. 하지만 정원 쪽 담장 한 구석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짙어서 사각지대였던 거죠.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어요. 그림자가 어디까지 들이오는지도 체크했습니다. 오늘 해가 이만큼 기울 때가 좋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략 새벽 1시쯤이면 달빛도 약하고 그림자도 담장에 가려질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약 봉투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LOT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약 이름을 검색했어요. 리스페리돈, 조현병이나 조증 치료제. 회장님은 조현병이 없으셨습니다. 클로나제팜, 강한 진정제, 수면제보다 더 강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할로페리돌. 이것도 정신과 약이었습니다. 환각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나왔어요. 회장님한테 왜 이런 약들을 먹이는 걸까요? 회장님을 잠재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는 건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그냥 노인 학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회장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공포가 확신을 덮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공포를 덮었습니다.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요. 11월 14일 금요일 밤 11시, 저는 회장님이 계신 별채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희끗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쳐 담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경비가 저를 쳐다봤지만 그냥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담장 밑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차갑고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간절했어요. 오늘 넘기면 늦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무 장갑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머플러를 목에 둘렀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어요. 작은 물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포도당 젤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장님이 기력이 떨어지실 때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찍찍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새벽 12시 반 회장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 12시 반에서 1시 사이였거든요. 20분 정도의 틈이 생길 거였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문옥이에요.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업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팔로 회장님 다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때 회장님 옷자락에서 뭔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보니 묵주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묵주였어요. 저는 묵주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귓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회장님을 꼭 안고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12시 45분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등에 업고 숨을 죽였습니다. 귓속에서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커서 경비들이 다 들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숨소리가 제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가늘고 긴 숨소리였어요. 회장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었어요. 무릎 보호대가 스치는 소리만 작게 스윽스윽 났습니다. 비상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삑 소리가 복도에 울렸거든요. 경비실 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회장님을 업은 채 복도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벽에 바짝 붙어서 숨을 참았어요. 경비 한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쪽 저쪽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제 신발 앞까지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경비가 중얼거리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을 업은 팔에 힘을 더 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문에 기름을 쳐야겠다고요. 주머니에서 작은 티슈를 꺼냈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티슈에 조금 적셨어요. 그리고 비상구 문 경첩에 살살 발랐습니다. 다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밤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둥 사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세 개의 기둥을 지나쳤습니다. 그때마다 30초씩 멈춰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닥에 흰색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염화칼슘이었어요. 겨울에 눈 녹이려고 뿌려놓은 거였죠. 발로 살짝 찾아 톡톡 소리가 나며 가루가 날렸습니다. 코끝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주차장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담장이 보였습니다. 담장 높이는 한 2m 80cm쯤 됐어요. 제 키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담장 아래를 보니 정원용 의자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의자를 포갠 높이는 1m쯤 됐습니다. 회장님을 잠깐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담장에 손을 짚고 올라섰습니다. 담장 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겨우 발이 딱 맞을 정도였어요. 회장님을 다시 업었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허리가 빼근했어요. 허리 보호대가 없었다면 무리였을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속삭였습니다. 담장 위에서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을 떨어뜨릴까봐 팔에 더 힘을 줬습니다. 담장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인도가 보였습니다. 높이는 한 2m 정도였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에 충격이 왔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회장님을 꼭 안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작게 끄덕이셨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대부분 어두웠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요삐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차인가요? 구급차인가요? 저를 찾는 건가요? 재빨리 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광고판 그늘이 있었거든요. 회장님을 등에 업은 채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도로를 스쳐 지나갔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저희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폐업한 목욕탕이요. 집에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예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탕 불가마는 참 좋았지. 따뜻하고 조용했어. 그 목욕탕은 1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재개발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었었죠. 그곳 보일러실이라면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욕탕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을 업고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타일로 된 건물이었어요. 유리문에는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번호판도 걸려 있었고요.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측면 골목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환기창이 보였어요. 환기창 그릴을 살펴봤습니다.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였습니다. 동전 모서리를 나사홈에 맞춰 돌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끝이 시렸지만 계속 돌렸어요. 그릴을 빼냈습니다. 환기창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어요.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창문 안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회장님을 받았어요. 회장님 몸이 제 팔로 넘어왔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보일러실이었어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녹슨 배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한 줄기만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담요 2장이 있었어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담요 1장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다른 담요로 회장님을 덮었습니다. 추우시죠? 조금만 견디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해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새벽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보일러실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유괴 사건, 가정부 용의자로 지목제 이름이 실명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김문옥, 57살, 35년 근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 한미래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유괴 신고서, 용의자 인적사항, 가족 진술서. 미래는 가족 측 진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썹이 점점 좁혀졌어요.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 불가능. 약물 치료 중. 용의자는 최근 금전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 미래는 펜으로 문장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약물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페리돈, 클로나제팜, 할로페리돌. 미래는 의학 사전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하나씩 찾아봤어요. 모두 정신과 약물이었습니다. 조현병, 조증, 환각치료제. 치매 환자한테 이런 약을? 미래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투약 간격도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3번, 고용량이었거든요. 미래는 약물 리스트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정신과 의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처방조합, 치매 환자한테 맞아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중구신문사 사무실. 탁지훈 기자는 오래된 노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사이에서 메모 하나를 찾아냈어요. 한성지주 1986 공장 화재. 사망자 3명. 은폐 의혹? 지훈은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1986년 기사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성지주 부산 공장 화재, 근로자 3명 사망 유족들 산재 인정 요구회사 측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 지우는 기사를 하나하나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회장 이름이 나오는 부분마다요. 한성지주 회장, 유족에게 장학금 지원 약속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과거에 사고를 은폐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보상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그 비밀을 감추려는 건 아닐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과거 화재 사건과 현재 유괴 사건의 연결고리는 보일러실 오전 9시. 저는 회장님 체온을 체크했습니다. 손등을 이마에 댔어요. 미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혀 밑에 넣고 30초 기다렸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37.2도였습니다. 조금 높았지만 괜찮은 수치였어요. 물 드릴게요. 작은 물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즈를 물에 적셔서 회장님 입술을 살짝 적셨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물을 빨아들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괜찮으시다는 거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보일러실을 나왔습니다. 가까운 약국에 가야 했어요. 회장님께 필요한 약이 있었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눈에 덜 띄니까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를 보며 필요한 것들을 집었어요. 해열제, 소화제, 연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약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어젯밤 본 약사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6,500원입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어요. 약을 받아들고 나오려는데 약사가 말했습니다. 참, 어제 다른 약사한테 들었는데요. 이 근처 큰 집에서 노인분 약 문의가 왔었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약인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강도 진정제요. 수면제보다 훨씬 센 거. 그것도 하루 3번씩 먹인다고 했대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먹이면 정신이 멍해지죠. 노인한테는 위험한데. 그래요? 어느 집인지. 글쎄요, 큰 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하셔야 해요. 노인 약은. 약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였어요. 가족들이 정말 회장님을 약으로 억누르려 했던 겁니다. 오후 2시 지훈 기자는 목욕탕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취재건으로 왔다가 우연히 CCTV를 봤어요. 편의점 CCTV였습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어젯밤 영상을 봤습니다. 새벽 1시쯤 한 여자가 지나갔어요. 등에 누군가를 업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격이 중년 여성 같았습니다. 유괴범일까 아니면.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유괴범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노인을 업고 갈까요? 차를 쓰지 않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유보하기로 했어요. 더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보일러실 밤 8시.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시다가 제 쪽을 돌아보셨어요. 서재. 시계 뒤. 8:12.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며칠보다 훨씬 정신이 맑아 보이셨어요. 약을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적었어요. 서재, 시계 뒤 8:12. 맞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장님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뭔가를 그리셨어요. 네모 모양 같았습니다. 상자요? 금고요? 회장님이 다시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재의 괴종시계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중요한 서류나 증거일 거였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말했습니다.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속삭였습니다. 밤 10시 미래 형사는 정신과 의사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은 이상해요. 치매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정신을 억제하려는 거예요. 혼수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의식을 흐리게 만들죠. 미래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 진술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약물 투여 목적 재확인 필요. 가족 측 진술 신빙성 의심.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였습니다. 김문옥 씨, 당신은 정말 유괴범일까요? 미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 저는 회장님 집 주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편의점 모퉁이에 서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어요. 경비 루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문 순찰은 매시 정각과 30분, 주차장은 1시간에 한 번, 옥상은 2시간에 한 번. 노트에 적었어요. 서재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어요. 창문 안쪽으로 붉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적외선 센서였습니다. 밤에는 꺼질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들이 퇴근하는 밤 11시 이후라면 센서가 꺼질 수도 있었어요. 오후 3시 저는 폐품 수거장을 찾았습니다. 구석에 자전거 정비 스탠드가 있었어요. 녹슬고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요. 돈을 주고 스탠드를 샀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팔로 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 10시 저는 다시 회장님 집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 스탠드를 담장 밑에 세웠어요. 높이를 맞춰보니 창턱까지 딱 맞았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정원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어요. 경비 순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시 10분 경비가 주차장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스탠드를 타고 올라가 서재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이중 잠금이었어요. 바깥 손잡이와 안쪽 슬라이드 잠금 2개. 주머니에서 얇은 자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사도 꺼냈어요. 창틈에 철사를 밀어넣고 안쪽 슬라이드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났어요. 철사가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자석을 철사 끝에 붙여서 밀었어요. 슬라이드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바닥을 비췄어요. 먼지 위에 발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방을 뒤진 흔적이었어요. 책장 앞에 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괴종시계 쪽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거기는 의심하지 않은 거였죠. 괴종시계 앞에 섰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패널이 만져졌어요. 살짝 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패널을 고정한 나사를 돌렸어요.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패널을 떼어냈습니다. 뒤쪽이 보였어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작은 다이어리였어요. 가죽 표지가 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열쇠 하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회장님 묵주가 만져졌어요. 꺼내서 보니 나무 알갱이들이 줄에 깨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알갱이 하나를 돌려봤습니다. 빙그르르 돌아가더니 두 쪽으로 분리됐어요.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미니 인감 도장이었어요. 진짜 도장은 구슬 묵주 안. 회장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인감이었던 거예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1986년 8월 12일 부산 공장 화재. 김철수, 박영희, 이동진 사망. 숫자 8과 10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족들에게 보상, 자녀 장학금, 매월 생활비, 비밀 계좌로 관리, 그리고 아래에 자녀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 서진,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어요. 아마 계좌번호 약칭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회장님이 숨겨둔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다이어리와 열쇠, 묵주를 5단에 넣었어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재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커튼 천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상 없음. 경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스탠드를 타고 내려와 담장을 넘었어요. 담장 밖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해냈어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보일러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옥상 물탱크실을 지나쳤습니다. 힐끗 올려다봤어요.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물탱크실 바닥에 그레이팅이 깔려 있는 게 보였어요. 쇠창살 같은 거였습니다. 그 아래로 뭔가 박스 같은 게 비쳤습니다. 저기에도 뭔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새벽 2시 보일러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회장님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회사 돈을 유족에게 보냈다는 걸. 이사회가 알면 배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숨기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짜 유언은 여기 적지 않는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맡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회장님이 진짜 유언을 어딘가에 남겨뒀다는 거였습니다.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고 열쇠 같았어요.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47만 812, 1947년 8월 12일. 회장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로 여는 금고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였어요. 옥상 물탱크실 아래 보였던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잠결에 뒤척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묵주를 꺼내 회장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찾을게요.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옥상 금고를 열고 진짜 유언을 찾는 거였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새벽 2시, 저는 다시 회장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옥상이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옷깃을 세우고 정원을 가로질렀어요.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건물 측면에 붙어 있었어요.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밀고 들어갔어요. 옥상은 넓었습니다. 물탱크가 가운데 있었고 플래그폴이 바람에 딱딱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휴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물탱크 옆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그레이팅이 깔려 있었어요. 쇠창살 모양의 덮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들여다봤어요.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속 상자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그레이팅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쇠스푼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거였어요. 스푼을 지렛대 삼아 볼트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볼트가 빠졌어요. 손바닥에 쇳가루가 묻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끝이 아팠지만 계속 돌렸습니다. 그레이팅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미터쯤 아래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회색 금속 상자였습니다. 몸을 낮춰 금고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10kg쯤 됐습니다.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금고 앞면에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숫자판이었어요. 0부터 9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47만 810이라고 새겨진 열쇠요. 하지만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어요. 다이얼만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구나. 깨달았습니다. 47만 812가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4, 왼쪽으로 7, 오른쪽으로 0, 왼쪽으로 8, 오른쪽으로 1, 왼쪽으로 2.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어요. 안에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자필 메모 한 장. 메모를 먼저 읽었습니다. 진짜 유언은 여기 있지 않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 사람이 알아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에도 진짜 유언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제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요? 다른 종이들을 봤습니다. 약물 투여량 표였어요.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리스페리돈, 클로나제팜, 할로페리돌. 투여량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계좌 메모도 있었습니다. 숫자와 알파벳 조합들이었어요. 다이어리에 있던 약칭과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가족들이 회장님께 과도한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비밀 계좌로 돈을 관리했다는 흔적. 하지만 진짜 유언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어요. 경비가 순찰을 나온 거였습니다. 옥상 확인하겠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종이들을 옷 안에 넣었어요. 금고를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레이팅을 덮으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계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딱딱딱 철제 계단을 밟는 소리였어요.
펜트하우스 외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수 파이프가 있었어요. 등을 파이프에 바짝 붙였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옥상을 훑었어요. 이상 없음. 경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가 물탱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신발 끝을 스쳤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플래그폴이 크게 딱 소리를 냈어요. 경비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파이프를 타고 옆으로 이동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펜트하우스 모퉁이까지 왔습니다. 벽 뒤로 숨었어요. 경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람 때문이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보일러실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회장님은 깨어 계셨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뜨신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속삭였습니다. 5단에서 종이들을 꺼냈어요.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어요. 약물 투여 기록이랑 계좌 메모요. 회장님이 종이를 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언은 없었어요. 회장님, 진짜 유언은 어디 있어요?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기억 하는 사람.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인가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증인.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유언을 저한테 말씀으로 전하실 거라는 걸요. 종이에 적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인 제게 맡기신 거였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재산, 반은 유족들에게, 반은 장학재단에. 저는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아이들은 재단 운영만, 개인 재산 아니야. 회장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회장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요. 손에 쥔 종이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삶이고 진실이고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지킬게요. 회장님께 약속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 저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죽을 사러 나온 길이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문옥 씨 맞죠? 돌아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님은요? 회장님 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단 함께 가시죠. 다른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후 5시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과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저게 유괴범입니다. 35년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를 납치했어요. 도연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슬퍼 보이려는 연기 같았습니다. 최근에 금전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서진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제 얼굴을 찍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밤 8시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미래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미래 형사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래 형사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식 체포는 아닙니다. 사실 확인 절차예요. 협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합니다. 병원에 계세요. 미래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어요. 손 좀 보여주세요. 제 손을 보더니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난 상처를 닦아줬어요.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믿을지 몰라요. 미래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옷 안주머니에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표, 다이어리 사본, 약 봉투 사진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것 좀 보세요. 회장님께 이상한 약들을 먹였어요. 의사가 보면 아실 거예요. 미래 형사가 종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눈썹이 좁혀졌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투여 간격도 이상하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밖 기자회견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단상에 섰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서진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의사소견서였어요. 용의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뒤쪽에 탁지훈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의사소견서 발급 날짜 확인. 과거 1986 화재 사건 연결고리. 지훈은 회견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박만수 선생님, 저 탁지훈 기자입니다. 1986년 한성지주 화재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을 왜 지금 물어보나? 그때 노조위원장이셨잖아요. 회장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어요. 회장은 좋은 사람이었어. 회사 이사회 몰래 유족들 도왔지. 자녀 학비, 생활비 다 챙겼어.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랐을 거야. 지우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은행 입금 기록이 있을 거야. 하지만 비밀 계좌였어. 회장만 아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김문옥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증거를요. 밤 10시 조사실. 미래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김문옥 씨, 묵주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미래 형사가 묵주를 자세히 봤습니다. 알갱이 하나를 돌렸어요. 분리됐습니다. 안에서 작은 인감 도장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인감 아닌가요?
미래 형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진짜 도장은 구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래 형사는 인감을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이거 결정적일 수 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임시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유치장이 아니었어요. 작은 방에 침대와 담요가 있었습니다. 미래 형사가 담요를 건넸습니다. 수면 좀 취하세요. 회장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대요. 가족이 전원조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했는데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미래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새벽 2시 미래 형사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약물 리스트, 투여 기록, 은행 계좌 메모, 묵주인감 사진. 휴대폰을 들어 정신과 의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 투여량과 조합은 명백히 의식을 억제하려는 겁니다. 치매 치료가 아니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미래 형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족 측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의사소견서 날짜 11월 14일. 하지만 약물 투여는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견서보다 2주일이나 앞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미래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약물 투여 선행, 소견서 나중 작성, 순서가 뒤바뀜, 의도적 조작 가능성.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문옥 씨,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9시 한미래 형사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백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약물 투여 기록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백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다 투여입니다. 하루 3번, 이 용량이면 환자는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워질 거예요. 의학적 소견서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범죄 수준입니다. 백 교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탁지훈 기자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조원로 박만수가 건네준 계좌번호 메모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공익 제보건입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1시간 후 출력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였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1986년 9월 15일. 입금 500만 원. 입금자 한성지주 회장. 다음 장. 1986년 10월 15일. 입금 500만 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39년 동안이요. 회장이 정말 유족을 도왔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미래 형사는 가족 측 제출 서류를 재검토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확대 복사해서 날짜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잉크 농도가 달랐습니다. 날짜 부분만 미세하게 진했어요. 이거 나중에 더 쓴 거 아냐? 동료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국과수에 필적 감정 의뢰해봐요. 미래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어요. 오후 2시 법원. 미래 형사는 긴급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족의 정권을 일시 제한하고 독립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겁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 의학 소견서, 은행 입출금 내역, 묵주인감 사진. 증거가 상당하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족의 의료 결정권을 72시간 정지합니다. 판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 4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도연에게 통보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보호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전원 조치는 독립후견인 선임 전까지 불가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법원 명령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복도로 나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이 꼬였어. 경찰이 뭔가 찾아낸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 선임해. 지금 당장. 오후 5시 탁지훈 기자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성지주 회장 유괴 사건, 반전의 실마리. 가족 측 약물 과다 투여 의혹. 39년간 화재 유족 지원한 비밀 계좌 드러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에디터에게 전화했어요. 이거 오늘 저녁 메인으로 띄워주세요. 확실한 거야? 은행 명세서랑 의학 소견서 다 있습니다. 알았어. 올린다. 저녁 6시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정부가 오히려 피해자 아냐? 약으로 아버지 정신 못 차리게 한 거면 범죄 아냐? 재산 노린 건 가족이잖아.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조사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나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용의자에서 제보자로. 35년 헌신, 마지막 선택.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직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미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문옥 씨, 내일 기자회견 하시겠어요? 저요? 네. 당신 이야기를 직접 하세요.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찰서 브리핑룸.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20대도 넘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래 형사가 옆에 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만 말하면 됩니다. 저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문옥입니다. 35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1월 7일부터 회장님께 이상한 약들이 투여됐습니다. 리스페리돈, 클로나제팜, 할로페리돌. 정신과 약이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들이 빠지고 가족 전담 구역이 생겼습니다. 저는 외부인 취급을 받았어요. 35년을 함께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11월 11일 밤 저는 도연 씨가 회장님 손에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막으려 하자 밀쳐서 넘어졌어요.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어요. 회장님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옥이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1986년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 유족을 39년 동안 도우셨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은행 명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회장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는 증거요. 탁지훈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진짜 유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재산 반은 유족들에게, 반은 장학재단에. 자녀들은 재단 운영만 맡고 개인 재산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래 형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약물 투여는 왜 의사 소견서보다 2주일 앞서 시작됐습니까? 은행 계좌는 알고 계셨습니까? 묵주 속 인감은 진짜입니까?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땀을 흘렸어요. 11월 20일 목요일 법원은 독립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전직 판사였어요. 가족의 재산관리 권한도 정지됐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약물 투여가 중단되자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셨어요. 저는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예요. 문옥이에요.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고마워. 문옥.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 지켰어요. 회장님 뜻대로 될 거예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알게로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